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지난주 저희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다만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또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오늘 이 시장 참 잘 읽는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처럼 아주 강력한 상승입니다. 먼저 장 어떤 부분 좀 주목하셨는지 들어보죠. 제가 어제 제 유튜브에다가 네. 시장 반동 포인트가 아니고 시장 반등 포인트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반등 해드렸고, 포인트. 예, 반등. 네. 예, 방금 수정했습니다 유튜브에.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일단 반등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반등 자체가 향후의 주도주를 보여주는 뭐 하나의 이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있던 그런 부분보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음에 만약에 종목이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좀 어느 섹터 불이 붙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올랐던 부분을 보니까 2차전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전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윗골이 달고 있는 종목군들도 좀 많아서 그 매기가 끝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 자체에서는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장 출발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시장 안에 뭐 뉴스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을 제하고 보더라도 뭐 대형주들 중에 SK바이오팜부터 시작을 해서 셀트리온까지 종목이 이제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라서 시장의 매기가 2차 전지에서 오늘은 제약바이오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 흐름보다는 중국의 흐름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편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의 현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 오르는 현상들 그리고 여기 안에서의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항상 그런 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 것이 오면은 내 것을 좀 잊어야 되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네.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 거기까지 가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을 이제 보내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매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순환매를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내일부터라도 한번 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좀 취해 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평론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옵션 만기일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투자할 때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같은 것들을 좀 봅니다. 네. 또 과연 콜매도 뭐 풀매도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고 이게 잘 안 맞는데 그나마 맞는 게 한 3, 4일 전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좀 맞는 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337.5 또 위로는 342.5 거기 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신들의 이 극대화점에 좀 몰려 있었던 걸 확인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어제 오늘 보면 337.5도 같고 오늘 또 342.5도 같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터치하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내일 그냥 뜨뜻미지근한 뭐 올라도 한 342.5, 뭐 340 여기에서 일단은 종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내일 지난 이제 그 다음이죠. 9월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누적 선물 매도가 정말 많거든요. 네. 4만 개 이상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끌고 간다면은 실은 코스피는 답이 없죠.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보면 일단 8월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서 아마 빠르게 이제 누적 선물 매도분을 환매수하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시장을 8월 중순 이후로는 좀 살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좀 9월까지의 시황을 내다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 또 이제 설명해드리겠지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이후의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의 코스피의 향방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수급 이런 것들을 풀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CPI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대규모로 샀고 그리고 산 종목들을 봤을 때도 이제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의미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거든요. 네. 그 전에 2차 전지 어떤 소재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면은 이제 2차 전지 셀 대표적인 업체인 이 LG에너지솔루션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봤을 때 이건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은 이제 외국계 어떤 펀드 쪽에서의 어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차익 실현을 한 이후에 어떤 셀 업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돈을 빼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셀 업체
쪽으로의 매수세가 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떤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됐다는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전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그 광풍이 일어나면서 신용 잔고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되면서 이 코스닥 쪽에서의 신용 잔고는 좀 줄어들고 이 코스피 쪽에서 신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 어떤 이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약간의 좀 그 광풍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한번 당했잖아요. 2000 소재 쪽에서의 큰 급락이나 이런 부분의 변동성이 있어 굉장히 힘들었는데 물론 이제 대형주가 이 소형주 대비해서 이 변동성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 지금 신용장과 좀 그 대형주 쪽이 많이 올라가는 점에 있어서는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B2가 늘어나면 반대급부가 또 반드시 있으니까요. 자, 지금 피치, 신용강 등 이후에 한바탕 조정이 있다가 이제 좀 끝이 난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격하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건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반도체 뭐 소부장이라든지 신재생 섹터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섹터들은 지금 시점에서 저가로 보고 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피치 신용 등급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이 출렁거리면서 시장 안에서는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제 테슬라 주가도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네.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기술주들의 흐름 자체가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흐름이 대부분 좀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이들 종목군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순환매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IT라든지 기술주들이 반등을 한 것이 아니라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시장이 안정을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술주들이 다시금 단순히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바로 붙을지 안 붙을지는 아직까지 좀 미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미국의 엔비디아가 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뭐 슈팅한다 이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네. 미국의 어떤 IRA 법안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데 우리 신재생은 올라간다. 이것도 약간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헬스케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헬스케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섹터 굉장히 오늘 강력했습니다. 시작은 미국의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이슈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미국 노보노디스크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우선은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만 당뇨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비만을 비만을 줄이면서 당뇨나 심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네. 우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저희도 다 아시다시피 실적이 잡히는 게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판매하면서 이 실적이 잡히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에 좀 그 기업들이 실적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내용 부분을 이제 분석했을 때도 뭐 임상이나 이런 그런 어떤 큰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이 당뇨나 이거 우리나라 그 최근에 뭐 젊은 인구들도 이 당뇨병도 많이 좀 20, 30대 옛날에는 이제 40, 50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컸었는데 뭐 20, 30대 쪽에서의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면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이슈 부분이 나왔을 때 뭐 비만을 하면서 비만을 좀 줄이면서 이 심장병이나 이런 부분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미국에서 나왔던 부분이 오랜만에 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활기가 들었고 그리고 약간 수급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그 전에 집중돼서 이사전지 쪽 소재 부분이 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의 오는 유동성에 대한 특혜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 얘기를 좀 다루긴 했었는데 글로벌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이 사실상 이 두 개 회사가 점한 게 굉장히 크다면서요. 이 네. 앞서 얘기했던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 네. 어떻게 시장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도가? 사실 이제 당뇨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나오지를 않았잖아요. 네. 불러주지를 않으셔서. 근데 그 이전에도 일단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항상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약효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이 약효 부분이 전이가 됨으로 인해서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비만 치료제에서 당뇨라든지 심진환 부분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슈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번 7월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한테 유의미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올해 7월 초부터 시작해서 목표가를 꾸준히 상향시키는 리포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이러한 부분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뭐 급등했던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번 달부터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를 엮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엮이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리스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셀트리온이 비만 치료제와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가가 슈팅을 했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내전제 치료제이기 때문에 비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쪽이 지금 흐름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비만 쪽으로만 관심을 당뇨라든지 하는 쪽으로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가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우량한 종목, 큰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을 조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쪽에만 이슈를 잡지 말고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전체가 이제는 반등할 수 있는 흐름 자체를 잡는 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을 강 대표님이 해주시긴 했었어요. 네. 리포트 나오는 걸 좀 봐라.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추세가 좀 달라지는 걸 좀 주목해서 보란 말씀을 주셨는데 당뇨 비만 쪽 시장 얘기 그러면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떡고물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다지 이제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에 투자할 게 아니라면 우리 시장에서의 지금 올라가는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펩트론 여기가 이제 노보노디스크 이번 이슈의 수혜주로 거론이 됐고 그거에 이어서 지금 또 여기저기 펩트론, 인벤티지랩 여기저기가 지금 막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번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가 올랐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이슈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건 맞으니까. 차장님 어떻게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노보노디스크 이런 글로벌 회사들의 뭐 납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협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 단계인 거고 시장이 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개발을 하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한층 좀 높아졌다라고만 볼 수 있지 네.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을 찾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펩트론이나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뇨 병학회에 좀 참석하면서 뭐 치료제 약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뭐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한층 더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드렸듯이 단순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좀 찾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 나오면서 뭐 비슷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미약품, 동아ST, 일동제약 뭐 비슷한 곳들이 다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다른 제약 바이오 업체들까지 지금 막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커지면서 주도 흐름을 오늘 나타낸 거잖아요. 갑자기 바이오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 지금 우리 얘기가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8월 달인데 7월 초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SK바이오팜도 7월 초부터 움직였고요. 차트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도 7월 초부터 움직였고 네. 펩트론도 사실은 7월 초부터 다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럼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예, 지금까지 지금 티가 안 강세를 났었다고요? 보이고 있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사람들의 시각이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이들 종목군들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부분 자체의 흐름이 좀 보이지 않고 있다가 오늘의 이슈가 터지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이만큼이나 올랐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슈가 터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오늘 그 올랐던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당뇨라든지 하는 쪽으로 우리 비만 치료제가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로 인해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찾는다면 네. 이미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거의 한 100% 아니면 50% 이상 올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이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이오 ETF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바이오 만약에 방향성이 대세가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계속 간다는 흐름만 있다면 바이오 ETF 같은 거 투자해 보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쉽게는 바이오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ETF를 활용하시는 요즘 연금 펀드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ETF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ET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셔도 좋죠.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ETF도 저번 7월달 초부터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한 번에 종목을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7월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ETF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일라일리처럼 오히려 좀 실적이 잡혔을 때, 네. 실적이 좋았을 때의 주가가 지금 어제도 신고가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축하를 드리지만 약간 실적이 잡힌 이후에 좀 이 주가가 좀 튀는 모습을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뭐 아직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내고 그러니까 어떤 임상 3상이 최종 통과돼서 뭐 실적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가 되는 부분도 네.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좀 기대감으로 좀 주가 좀 많이 오버슈팅을 좀 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신규 매수보다도 이 보유자 관점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냐에 또 고민이 하나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매수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계해 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좀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또 그 새로 어떤 매수에 대한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보다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까 그 부분을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막 다들 이렇게 좀 사자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반대 분위기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자라고 했다가 차를 밑에 처음 시작하는 종목이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7월 초부터 계속 바이오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50% 이상 오르고 난 다음에 방송에서 사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나오셨으니까요. 이 글로벌 시장 흐름도 좀 짚고 가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빨간불이긴 하지만 글로벌 주요 증시들은 다 파란불이었거든요. 미국도 그렇지만 주요 아시아 증시도 다 파란불이었고 뭔가 글로벌 시장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라고 우리가 이제 통칭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2달 가까이 매크로 이슈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힘을 못 썼습니다. 네. 금리가 어떻게 되네, 긴축이 어떻게 되네, 환율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 물가가 어떻게 돼. 전혀 매크로 이슈는 힘 없었고요. 네. 2차 전지라는 핵심 이제 수급과 2차 전지 자체만으로 이어지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라는 재료 자체가 전혀 힘을 못 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만 좀 따로 움직이고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됐었는데 저는 한 이제 내일 밤이죠. 미국의 이제 7월 물가 상승률의 발표와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네. 매크로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식시장으로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신데요? 일단은 현재가 3.3%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더 물가가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월 한 달간 그 국제유가가 움직였던 것을 보면 물론 뭐 80을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미 국제유가 레벨이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낮은 상황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예상치인 3.3%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가 근원 CPI가 코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즉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다시 3.3을 넘어서 3.4, 3.5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그 동안에 안 떨어졌던 근원 물가가 떨어진다면 시장이 오히려 근원 물가가 드디어 떨어졌네 라는 것으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원래 이론대로 한다면 만에 하나 물가가 예상을 깨고 더 높게 나왔어요 내일. 그러면은 또 야 연준이 가만히 안 있겠네, 긴축하겠네, 또 금리 올리겠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참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사이에 2명의 이제 투표권 있는 인사들 FOMC 회의에서가 네. 좀
뜬금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뭐 뉴욕 연은 총재는 상설권이죠. 네.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분도 현재 금리가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즉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마치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좀 힘들 듯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또 패트릭 하커라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이분도 이제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하는 없지만 이 레벨이 거의 최고 금리에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현재 연준 쪽에서도 물가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추가 금리 인상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 거냐면요. 물가가 나왔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요. 근데 연준은 이걸 보고 물가를 때려잡으려 과잉 긴축,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에너지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전통적인 이런 네.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주식들이 먼저 튀어 올라가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발표 후에 그 레벨도 봐야 되겠지만 이 다음에 시장의 모습들을 좀 본 다음에 시장이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이제 바이오 뭐 이런 얘기도 앞에 했었지만은 그런 쪽 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식책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네.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무슨 상황이냐? 긴축은 더 이상 못한다. 네. 근데 인플레는 나오게 된다. 그럼 각자 도생 구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주식들이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 네. 그러나 그 상승을 이끄는 그 주도주가 다른 거죠. 분명히 시장은 오르지만 오히려 전통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뭐 과거에 차화정이랬는데 뭐 전 요즘에 뭐 차와 태, 뭐 태양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네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 구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우선 예. 기본적으로 내일 나오게 되는 물가 상승률 레벨 하고 이게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네. 이렇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는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미국의 뭐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한창 경제 좋다 그랬는데 또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기술적으로 보는 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올라야만 되잖아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으니까 튀어 올라야 되겠죠. 네. 또 만에 하나 물가 수준 더 높게 나오고 제롬 파월 연준장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앞으로 금리 더 올려야 되니까 또 역시 시장 금리도 따라서 아무리 갭이 있더라도 올라야만 될 텐데 실은 신용등급 강등 이슈 나오고 한 4.1까지 올랐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는 4도 깨졌어요. 3.9 레벨로 떨어졌어요. 예. 다시.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경기 나쁘다 안 좋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연준이 쉽게 금리 못 올린다라는 것을 선반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4.2, 4.3 레벨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어느 레벨이냐? 미국 은행 파산 레벨이에요. 네. SBB 파산하고 뭐 퍼스트 리퍼블 망했을 때가 10년물 금리 4.3, 2, 3이거든요. 네. 여기를 또 보낸다? 이거는 미국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나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왜 갑자기 어제 오늘 마치 금리는 여기가 끝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느냐.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한 발언이 아니었었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10년물 금리만 일단 보자. 이게 4.2 레벨로만 안 가고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물론 1년 뒤, 2년 뒤에는 어떤 뭐 파국이 올지 모른지언정 저는 단기 시세 분출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그 중소형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피치가 미국의 또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이런 신용 등급 강등이 어쨌거나 부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온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항상 우려할 수준인 거죠. 걱정이 되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또 한 번이겠네라는 그런 생각과 대응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수준에 왔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쉽게
못 밀어붙이겠네. 즉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건 상승이라는 표현보다 버블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오르긴 오르는데 어떤 펀더멘탈의 힘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연준이 이제 물가 상승 못 잡을 거야, 인플레이션 못 잡을 거야. 그럼 난 주식이야라고 해서 네.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게 전에 베네수엘라 주가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투르키에 주가 보면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올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센데 그 중앙은행이 물가를 못 잡는다라는 것을 시장이 눈치채게면은 주가가 그때 튀어오르거든요. 그런 상승 구간 제가 바라보는 9월부터 그러니까 구간은 아마 그런 모습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부채 리스크가 지금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지금 지방정부 디폴트 소식 들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 대표님도 좀 주목해서 보시지 않으세요? 근데 중앙정부 디폴트 부분은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방정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뭐 독점적으로 뭔가를 막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문제가 생기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중국의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할 때 흥다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흥다그룹이 없어졌냐라고 하면 안 없어졌어요. 누구만 바뀌었냐 하면 헤드만 바뀌었습니다. 보스만 바뀌고 보스가 이제 공산당으로 바뀐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걸로.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핀테크 관련된 기업도 규제한다라고 막 얘기를 한번 심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 지금은 계속해서 규제를 하느냐? 지금 규제를 안 해요. 규제 안 하는 이유는 헤드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사업 부분에 회사가 망가진다 아니면 지방 정부가 망가진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자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는 국가 정부에서 공산당에서 보통은 대부분 약간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장부를 조작하든 뭘 하든 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저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의 위엔화 환율 자체가 굉장히 위로 튀어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한 달 정도는 위엔화가 약세로 가는 흐름 자체를 멈추고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더 미국이 문제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김은숙 님이 그럼 코스피도 3천 가게 되는 겁니까? 앞서서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연준을 믿지 않으면서 확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코스피에서도 오는 거냐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2,800은 뭐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3,000이라는 부분은 또 2,800을 가야 그 다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지수대는 2,800.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중장기 비전은 또 그 지수대가 가게 되면 말씀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어떤 이슈에 자꾸만 이제 매몰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인플레가 나왔잖아요. 그걸 때려잡으러 연준이 강력한 긴축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무너졌었던 거였는데 또 인플레가 나와요. 근데 작년처럼 연준이 강력하게 때려잡지 못한다면 그때 나오는 건 소위 말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 자산주들이 튀어오르게 되는 주식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종이가 아니라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패턴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김은숙 님이 그 얘기를 지수대를 물어보셨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상승 쪽을 말하는 게 뭐 물가도 높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명목 가격이 오르는 상승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2,800은 뭐 너끈히 가고 거기를 고지를 하게 되는 모습에 따라서 뭐 3,000을 더 빨리 가든 뭐 어느 선은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주 전에 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은데 뭐 연준에서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스테이크를 넘어서기 위해서 많이 했지만 해놓은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거의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실리콘뱅크 은행이라든지 예전에 무너졌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디스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미국의 상업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더 취약한데 여기서 금리까지 올라버려서 국채에 대한 수익률 자체도 얘들이
굉장히 조금 뭐 적자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면 제2, 제3의 실리콘 뱅크 은행의 사태 자체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 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각 자체가 제가 느낄 때는 이게 인플레이션 버블 쪽으로 만약에 시각을 붙이면 시장이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그냥 스택으로 간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시장이 붙어버리면 시장이 좀 많이 요동을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약간 한 발 뒤에 서서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 시각으로 붙는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시장이 미친 듯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부터 먼저 잡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할 가능성이 은행이 있긴 한데. 은행 무너지는 걸 갖다가 네. 좌시하겠다는 얘기가 그렇죠. 됩니다. 근데 경기가 무너지는 걸 볼 것이냐 그냥 그게 이제 관전 부분인 것 같아요.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지금 심해지는 느낌인데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가 이제 미국이 내일 이걸 네. 발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자네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갔었는데도 이게 좋은 희소식이 좋은 뉴스가 안 들리네요. 네. 오늘 밤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발표되냐면 미국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 금지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는데 일단 헤드라인은 군사용 AI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투자를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요.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그럼 군사용 AI는 안 돼. 근데 군사용 AI가 어디까지가 군사용 AI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카테고리를 아마 설명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시장이 요동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AI들은 다 신고제로 바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투자 금지가 되는 군사용 AI가 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그 외의 AI들은 이제 신고제, 신고 의무화가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가 양자 컴퓨팅, 뭐 초고대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은 싹 다 이제 수출 이제 투자 금지를 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벨과 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오늘 밤 내일 9일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9일, 10일 내일 새벽일 것 같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그동안에 굉장히 랠리를 펼쳤던 AI도 또 한 번의 어떤 이제 주가의 변동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현재 월가들은 긍정적인 측면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엄포는 놓겠지만 이게 그동안의 것들을 막는 게 아니라 신규 투자를 막는 것이다. 또 군사용 AI 부분을 상당히 범위를 좁혀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또 이건 뭐 그닥 명목성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내일 행정명령의 이제 가이드라인 부분이 나왔을 때의 그 내용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강준혁 대표님께서 중국은 뭐 수치도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거뜬히 버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중국 디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중국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 수출입도 지금 급감했다. 네. 중국의 경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수출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수출 수입이 다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게 이제 어제 오늘 발표가 됐었고, 특히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거에 핵심을 봤더니 미국이었더라고요. 예. 중국 입장에서 대미 수출이 거의 20% 넘게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그런 다큐도 봤잖아요. 미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어떻게 살아? 뭐 막 그런 다큐도 있었는데 네. 미국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잘 사나 봤더니 멕시코로 네. 싹 다 이거를 대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인건비 싸고 값 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수입선 다변화를 미국이 이뤄내면서 멕시코로 바꿔치기 하면서 또 캐나다로, 관세 없는 캐나다로 하면서 이제 중국의 수출을 아주 급감시키게 만들었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모양으로 중국이 저렇게 무너지게 되면 네. 실은 앞서 말한 그런 시나리오에 큰 균열이 가게 되죠. 왜냐하면 중국이 2,800 시나리오에. 예, 왜냐하면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 위안화가 또 다시 7.2 요때 레벨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위안화 역시도 7.0을 깨고 한 6.8 위안 레대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고, 결국 중국도 미국이 센 긴축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인만 받으면 진짜 대놓고 한번 경기 부양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전요. 네, 그렇군요. 이게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미국,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이제 그 하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은 나와 봐야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디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결국 우리나라가 제일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 오늘 모처럼 삼성전자가 반등했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엄청 몰려든 것 같은데 차장님 이거 무슨 이슈 때문인 거예요? 약간은 뭐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 관련해서 이제 그 휴먼 로봇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봤을 때도 그 흑자에 대한 기조 부분은 지금 내년으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점점 빨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이 반도체 쪽에서 흑자에 대한 이 시기를 점점 늦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실적과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그 약간 괴리감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예. 또 이 엔비디아 쪽에서도 소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AI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공개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그 HBM 고성능 메모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HBM의 기술력은 사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죄다 삼성전자로 몰려간 느낌이거든요. 이게 기술력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이번에 실적이 좀 그래도 컨센이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던 가장 주된 이유가 AI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일단은 HBM 부분이 굉장히 좀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일단 했던 부분이고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두 가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이게 설계를 하는 회사들은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현대차도 자기네 자동차용 반도체는 자기들이 설계를 하겠다, 테슬라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TSMC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통설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제 설계를 하고 만들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공장 라인 자체가 파운드리 부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단순히 HBM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이 중국 쪽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네. 특히 이제 기존 투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신규 투자 자체는 거의 다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또 생각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조금 더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삼성전자도 공장이 있잖아요, 중국에. 근데 이거는 절대 수치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가는 공장이 전체 상품 나오는 부분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라인 자체가 멈추면 전체 실적의 40%가 부러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리스크를 좀 더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여러분들이 그냥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지 물어보실 건가요? 네, 왜 그런가요? 예, 왜 그런지 물어보시면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I 쪽에 굉장한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네.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중국은 그냥 무너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이 부분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할 건데 그러면은 중국이 뭔가 자기들이 뭐 장비를 만들어서 D램 반도체를 만들든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처음부터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장비라도 아직까지 막혀 있지 않은 그러한 장비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면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작동 안 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검사 장비라는 게 있는데 후공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지금
자국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부분 자체 비중이 한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중국의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 신고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단순히 미국하고 중국 간에 반도체 경쟁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데서 사고를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중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슨 형태의 행동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거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아까 넥스틴 같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팁을 주셨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앞서 이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이제 AMD와 시스템 반도체 비전을 발표한다. 인간에 가까운 세미콘 휴머노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약간은 좀, 그러니까 인간형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잠깐 먼 얘기도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속도를 한번 좀 그 삼성전자가 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우선 10월 5일이죠. 이제 반도체 캠퍼스에서 신규 기술, 테크데이라는 행사를 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뭐 인간의 두뇌, 심장,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 반도체와 연결하면서 하겠다. 물론 까봐야 발표를 해봐야면 알겠지만은, 근데 이미지 센서나 이런 오감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을 갖춘 로봇을 공개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오늘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한번 기조 연설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만 주로 좀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온기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건지 앞으로. 원래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오르고 많이 올랐었죠. 우리 이제 2차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최근에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양극재라든지 하는 부분은 오르는데 셀은 전혀 못 올랐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소켓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네. 이제는 좀 키 맞추기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물론 에코프로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들 종목군들은 윗골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대형주들은 윗골을 크게 달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제 셀 업체가 갈 가능성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양봉을 좀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은 지금은 그쪽으로만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증권사가요, 이 하이브의 목표 주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BTS 전국 뭐 잘 나가고 뉴진스도 잘 나가고 조만간 또 9월이 되면 BTS의 또 B가 또 새로 출전을 대기하고 있다. 상반기에 뭐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다. 굉장히 뭐 이유를 찾자면 지금의 이제 가격을 높여 잡을 만한 이유는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답답한 건 주가가 그만큼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우선 최근에 좀 노이즈도 좀 몇 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그룹이 뭐 계약 제작사에 대한 부분의 소송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주가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약간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쉬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하이브가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좋았죠. 내용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어떤 아티스트 쪽에서의 이 음반 판매량이나 그리고 이런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업에 충실한 쪽으로 실적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하이브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엔터업체 전체적으로 이 긍정적 이슈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 릴레이팅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생각해서 2017년에 2018년에 이 BTS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 그러니까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닌 미국과 일본, 뭐 중국을 겨냥한
아이돌을 출시하면서 이 부분이 국내 시장보다도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부분이 제일 컸을 때 이때가 엔터 업체들이 한번 주목을 받았던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와가지고 이 팬덤 기반한 어떤 유튜브를 통한 어떤 IP, 그러니까 굿즈 같은 이거 판매를 했을 때의 새로운 어떤 플랫폼 쪽으로의 실적이 나온 부분이 엔터 업체들의 두 번째 릴레이팅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릴레이팅이 지금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업도 지금 충실히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엔터 업체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하이브 목표 주가가 왜 33만 원일까요? 40만 원 넘게 얘기를 해야 더 되죠.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블랙핑크 부분이 이제 계약 연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은 원래는 이번 주부터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이브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BTS가 군 군대. 입대한 그죠? 네. 첫 번째로 입대했는 게 몇 월달에 입대를 했냐면 작년 12월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네.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요즘 군대가 1년 6개월이거든요. 어. 벌써 반 가까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2024년 4월부터 이제 다시금 뭐라고 하죠? 군대에서 돌아오는 걸 제대죠, 제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제대하는 부분이 이제 4월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뉴진스의 열풍하고 이 부분이 맞닥뜨려서 내년에는 BTS의 이제 복귀 부분도 일단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퀀텀 점프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보여주는 부분만 하더라도 원래는 BTS가 이제 군 입대를 함으로 인해서 하이브의 실적이 완전히 박살날 거다 이런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컨센을 보게 되면은 이전 실적 BTS가 있을 때보다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지금 하이브 실적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역사적 고점이 한 42만 원 정도가 되는데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호흡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 엔터주는 주가가 어떨 때 가는지가 좀 궁금한데 뭐 유명 아티스트 슈퍼스타가 조만간 뭐 컴백한다 이런 거 소식 들려도 꿈쩍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떨 때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까? 보통? 컴백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네. 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BTS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엔터주가 언제 매수를 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뭔가 아티스트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원래 매수하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원래 이제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뭔가 사람의 어떤 신변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요동을 치고 네. 그때가 보통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BTS 같은 경우, 최근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소위 말해서 YG 엔터의 어떤 계약 연장이라든지 하는 건 때문에 같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아니면 느리면 다음 주부터의 어떤 반등을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터 업종은 그 전에도 많이 지금은 변했는데, 그러니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뭐 컴백이나 아티스트들의 뭐 어떤 그 성공했을 때 주가 크게 오르면서 항상 고평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게 바로 이제 엔터 업체였지만 네. 지금은 많이 루트, 그러니까 실적을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뭐 플랫폼화도 많이 됐고 또 이제 뭐 글로벌 네트워크나 또 해외 쪽에서 실적 그리고 이 현재 아티스트 개발까지 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터 업체들에 대한 인식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가수들의 컴백 이걸로만 오른다라고 이제 단언하기가 지금 힘든 구조다라고 좀 거대한 이제 기업이 된 것 같아요.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엔터사들의 새로운 유망 사업으로 꼽히는 게 팬들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인 것 같은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 위버스라고 하는 이 네. 팬덤 플랫폼이 한 달에 뭐 1,000만 명씩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근데 9월에는 또 여기에 SM 아티스트들까지 들어온다. 굉장한 수익원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근데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전에 좀 계약 그랬잖아요. 이제 하이브가 이제 SM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걸 포기하고 이제 위버스에 대한 집중도를 많이 높였던 상황이라서 이 SM은 그냥 단순 어떤 아티스트 이점 같고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그런 협업이라는 느낌도 많이 좀 강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SM점 디어유라는 좀 플랫포머가 있지만 이 디어유는 이제 고객과의 소통,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특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위버스가 그 진출하기에도 약간 좀 그 플랫폼 그런 상황 이용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쇼핑몰에 대한 약간 그런 개념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SM 쪽도 그렇고 다른 어떤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위버스를 통한 이 새로운 어떤 수익 창출, 그러니까 물건 쇼핑이나 이런 창출을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이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의 활력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만 B2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부채 리스크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매매가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다는 경계감 항상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이영훈, 원상준 그리고 하창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